들려서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우선 정부 지원 사업은 정부가 이런 이제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기업을 위한 게 지원 중심인데요. 예. 이런 사업화 자금이라던가 R&D 자금, 예. 사업화 자금이나 R&D 자금이 제일 큰 자금들이고, 나머지 뭐 이런 뭐 입주 공간이나 이런 멘토링들은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받으려는 거는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이제 받길 원하는 자금은 저 앞에 있는 사업화 자금이랑 이제 R&D 자금이겠죠. 예, 이 자금들이 뭐 적게는 뭐 한 5천에서 1억, 많게는 뭐 몇 억씩까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아마 사업화 자금이나 R&D 자금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자, 정책 자금이 왜 중요하냐? 뭐든지 그 자기 사업을 할 때 초기에 자금을 출원을 할 때 보통 자기 자본으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금 지원부터 해서 뭐 융자 다방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뭐 투자를 받는 쪽은 보통 지분을 요구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1억 지원해주고 5% 정도 지분을 요구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본인 기업이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은 그 지분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투자를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경영에도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정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증대해주고 뭐 그러는 거를 바라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정책 자금을 얼마나 잘 받는지에 따라서 기업이 약간 좀 성패가 많이 갈립니다. 흔히 이제 정부 지원금은 이제 출연금, 보조금, 이제 융자 지원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출연금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R&D 자금을 출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들은 이제 융자랑 달리 갚지 않아도 되는 돈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R&D 자금은 나중에 경상기술료라는 그 명목으로 최대 20%를 정부에게 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하지만 그 지원받는 금액 자체에는 뭐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뭐 흔히 뭐 고용지원금이나 마케팅 지원금처럼 이렇게 소액으로 좀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그걸 보조금이라고 많이 표현을 씁니다. 이나라 도움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수많은 그런 보조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잘 찾아보시면은 우리에게 맞는 그런 보조금들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융자지원금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기술보증기금, 뭐 신용보증기금,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뭐 지역신용보증재단, 뭐 이런 곳에서 기업들 운영 잘 하라고 저리로 융자를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융자지원금은 위에 출연금과 보조금과 달리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자금이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런 융자보다는 저는 출연금, 보조금을 얼마나 많은 받아가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R&D 자금이나 사업화 자금이 중요하냐면은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들도 보면은 뭐 매출도 몇십억씩 내고 이익도 많이 내세요. 근데 그 대표님들이 물론 이제 뭐 직원 고용하고 여러 가지 뭐 기여를 하시려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익이 나서 본인이 많이 그걸 가져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많은 제조업체 대표님들이 그만큼 많이 못 가져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그렇게 이익 나시는 거를 새로 연구 개발을 하는데 또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그거를 가져가지 못하시게 됩니다. 이익을. 근데 그런 개발 자금을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정부 지원금을 뭐 1억, 2억 받으면은 그 자금만큼은 개발하는데 본인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본인이 또 챙겨가실 수 있으시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융자랑 달리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상도 좀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든지 처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초기 기업들이 이런 정책 자금 얘기 들었을 때 뭐 뭔지 잘 모르시거니와 한 번도 그거를 받아보는 절차를 밟아보신 적이 없으셔서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 정무지원금을 잘 준비만 되신다면은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받게 됐을 때 그 이익은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뭔가 기술력이 없다고 하면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업체에 뭔가 기술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미 이제 어떤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예비 창업 단계는 아니실 거고, 이런 제품 수명주기 전주기에 걸쳐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이런 창업 초기 단계, 특히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3년 미만으로 기준을 많이 두는데, 3년 미만 기업 지원해주는 사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 지원해주는 사업, 그리고 보통 저런 R&D 자금은 이런 양산하는 거를 지원해주는 자금이 아니에요. 예. 여기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할 때 지원해주는 게 R&D 자금이고, 저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미 양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마케팅과 이제 수출 관련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이런 R&D나 연구개발 자금 외에도 저런 마케팅 지원, 수출 지원, 뭐 특허 지원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제부터 R&D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재 2022년도에 이거는 중소기업 관련된 R&D 자금이에요. 뭐 산자부, 뭐 과기정통부, 뭐 많은 그런 부서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합치면 22조 정도 됩니다. 22조 정도. 근데 이건 중소기업 R&D 자금은 1조 7천억 정도 되고 매년 이렇게 R&D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다 달라요. 지원해주는 금액 자체는.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1년 아니면 2년짜리 사업들이고 보통은 2년에 한 5억 미만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년에 20억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원 조건도 조금씩 달라요. 이게 정부가 주는 돈은 물론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거에 매칭하는 우리 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걸 흔히 이제 자기 부담금, 민간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민간 부담금도 현금과 현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 비율도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지원 사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일 정부 출연금 비중이 높은 게 80%, 그리고 민간 부담금 20%. 이 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이었고 뭐 65%, 35%, 50%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그 비율 자체를 정부 부담금 자체 비율을 높였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9대 1인데 심지어 그 10%도 10% 중에서도 90%는 현물이라 그래서 그 대표의 인건비는 원래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대신 우리 민간 부담금 중에서 그거를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퉁칠 수 있는 이제 현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대표 인건비로 많이 책정을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될 비율이 1%입니다. 1%. 그러니까 최근에 1억 2천을 지원받았는데 그 1억 2천 출연금 지원받는데 우리 기업이 매칭시킨 자금은 13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30만 내면은 기업이 1억 2천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R&D 측면에서는 좀 기업 입장에서 좀 R&D 하기 좋은 그런 이제 시점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뭐든지 정부도 사실 공평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만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육성하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쪽, 그리고 일본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쪽이 한참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소부장, 흔히 말하는 소부장 분야, 그리고 뉴딜, 그리고 뭐 비대면이나 이제 뭐 뉴딜 이런 분야들을 집중 육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하고 있냐 안 하냐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같은 제조업이다 하더라도 요 뒤에 이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혹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소하시죠? 네. 이게 보시면은 매년 정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산업들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로드맵을 작성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제일 카테고리가 많죠. 이 분야에 있는 제조업을 할수록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시험이 자주 출제되는 분야가 그 부분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큰 카테고리를 보여드린 거고 저 자율주행차를 클릭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카테고리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냐 안 하냐가 물론 이제 요 카테고리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항목은 요런 항목이다. 그리고 이제 R&D 지원 사업 이제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는 이제 연초에 그 1월 첫째 주에 통합 공고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각 부서장들이 나와서 올해 뭐 보건복지부는 어떤 예산이 금액이 얼마가 있고 어떤 거를 지원해주고 막 그런 거를 막 합니다. 원래 매년 이제 1월 첫째 주에 저희 숭실대에서 며칠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건 통합 공고고 그러면 각 사업마다는 또 따로 그 사업 공고를 해요. 공고가 나오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따로 뭐 기업마당이라던가 뭐 SM테크라던가 뭐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 계획 공고가 나면은 그 공고를 보고 그럼 그 사업마다 요건이 다 달라요. 어떤 사업은 매출액이 20억이 넘으면 안 되고 7년 미만이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은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거나 벤처기업 인증이 있어야 되는 사업도 가능한 사업도 있고 어떤 거는 여성기업이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 사업마다 지원하는 내용과 지원 요건이 다 다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지원 사업들을 했으니까 뭐 어떤 사업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지 다 알지만 일반 업체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과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연구개발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이게 보통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뭐냐면 저 연구개발 계획서를 딱 보는 순간 약간 멍해지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서류를 써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보통 서면 평가, 대면 평가를 걸쳐서 최종 선정 막 기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필요시 현장 점검이라고 하는데 보통 벤처기업 인증이 있거나 뭐 어떤 그 인증을 갖고 있으면은 저런 현장 점검은 그냥 프리패스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도와드렸던 기업 중에 벤처기업 인증이 없는 기업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 점검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은 협약 체결을 하게 돼요. 협약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원 과제가 선정이 됐는데도 바로 그게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또 며칠 정도는 또 이 회사에 뭐 그 불합격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를 또 확인을 하게 돼요. 제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한 기업이 직원에게 임금 체불을 하는 바람에 그 직원이 고용노동부에다가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억 5천만 원 지원을 받게 결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임금 체불 건 때문에 그 몇십만 원 때문에 1억 5천을 못 받게 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협약 체결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총 나중에 사업비 정산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제대로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또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기술료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이 사후에도 관리를 계속 해요, 정부에서. 왜냐면 지원을 해주는데 제품 개발 다 됐는데 그 이후에 뭐 어떤 식으로 매출이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후 관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R&D는 이런 추진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자, 이제 선정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면 평가를 먼저 해요.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개발할 기술에 대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 평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그 지자체에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서 거의 뭐 프리패스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회사의 뭐 차별성이나 뭐 기술력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뽑기로 된 기업보다 더 적게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선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상대 평가기 때문에 꼭 우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나지 않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하지만 그런 차별성과 이런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은 갖추고 있어야지 좀 선정이 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서면 평가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보통은 대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 모여서 대전 같은 데 모여가지고는 발표를 진행을 했거든요. 심사위원 다 앉아있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줌이라던가 뭐
뭐지? 뭐 행아웃, 뭐 여러 가지 그런 비대면 툴로 발표 평가를 진행을 했고, 예. 그리고 이 발표 시간은 30분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원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20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0분, 30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 절차. 협약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제가 그 민간부담금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연구비 계좌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민간부담금 입금을 하게 되면 그걸 확인하고 국가에서 이제 그 매칭 시켜주는 국가부담금을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업비를 쓰시면 되고, 그건 모든 관리를 RCMS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정부에서 이 RCMS 이거 사이트 활용하는 거를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은 각 회사에 회계팀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교육들을 들이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정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회계팀에서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다 지원금을 쓰고 나면 나중에 회계감사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집행한 거에 있어서 뭔가 부정행위는 없었는지, 그리고 보통 이런 R&D 자금은 저희가 제조업체니까 제조업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R&D 자금을 그 재료비로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재료 많이 쓰게 되는데 혹시 그 재료가 이런 개발을 위해서 다 쓰고 남은 게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또 설명드린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확인하고 나중에 제대로 기술이, 나중에 보면 그 기술이 제대로 개발됐는지를 공인된 기관에서 그 시험을, 인증 시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애초에 원래 목표로 삼았던 거를 성과를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질문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대표님들이 보통. 야,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제품 개발, 기술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만큼 결과물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돈을 토해내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꼭 우리가 원래 초기에 보통 예를 들면은 1년 안에, 보통 사업기간도 다 다르거든요. 이제 1년 기간으로 두고 봤을 때 1년 안에 만약에 기술 개발 다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토해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마나 성실하게 운영을 했는데 불구하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거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요즘 반도체가 난리잖아요. 이 수급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 기간 내에 이걸 사업을 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 되는 원재료를 수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업 기간 안에 이 기술 개발을 완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무조건 그 기간 안에 다 못했다고 해서 토해내는 건 아니고, 이 기업이 정확하게 예산을 썼고 신인 성실 원칙에서 제대로 했는지만 판단했을 때 그 부분만, 그러면 성실 실패를 하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뭐 환수 조치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과제 분석인데,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주로 이제 보시면은 저런 뉴딜이라던가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소부장이라던가 빅3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해줘요. 사업들 그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과제들도 보게 되면은 과제들이 자유응모라는 게 있고 품목지정이라는 게 있고 지정응모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응모는 뭐냐? 그냥 너희가 아무 주제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지원 사업들은. 근데 품목지정은 뭐냐? 이 R&D 지원 사업인데 소재 부품 장비 기업만 지원해라. 4차 산업혁명 그 관련된 카테고리에 있는 사업 그것만 지원하라. 이게 이제 품목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품목만 대신 그 품목 안에서는 주제는 자유로 할 수 있죠. 그다음 지정 공모는 뭐냐? 아예 정해놓는 거예요. 지정 공모는 예를 들면은 뭐 방위 산업체 같은 산업들이 지정 공모가 특히 많은데, 뭐 무슨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정확하게 지정을 하는 거죠. 어떤 미사일 개발. 그러면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만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품목 지정이나 지정 공모 사업은 경쟁률이 낮아요. 왜냐면은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근데 자유응모는 요건이 안 까다로우니까 경쟁률이 그만큼 높아지죠. 그래서 소부장이나 유딜이나 이런 기업들이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유응모도 있지만 이런 품목 지정, 지정 공모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